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자, 오늘 밀떡은 최근 이 동북아 특히 이제 한반도 중심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바빠요. 보면 한미일 공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실제 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수상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징후들을 많이 봤던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또 북중러. 네. 뭐 푸틴이 북한도 가고, 푸틴하고 시진핑도 만나고, 또 김정은도 러시아를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봐왔단 말이죠. 여기에 있어서의 그 꼭 빠지지 않는 게 핵이거든. 네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오늘 좀 두루두루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죠. 좋은 주제죠. 네. 그 사실은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외교를 얘기할 때 이게 타이완, 대만 얘기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하고 시작한 네. 관계잖아요.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여러 의견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어찌됐든 국익에서 바라봐야 된다. 뭐든지 예. 국익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랬을 때 그럼 대만 크라이시스가 한반도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를 봐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걸 해야죠. 그게 외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표면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외교 같은 것도 표면적인 외교가 있고 그렇죠. 그림자 외교라고 그러나요? 물밑으로 또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물밑 외교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국익 우선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 전반적으로 뭐 얘기할 건 되게 많지만 이제 저희는 밀떡이니까 이제 군사적인 부분. 네. 지금의 현황은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뭐 전선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계속해서 표면적인 위협을 하고 있죠. 오물풍선 말인가요? 오물풍선은 정말 진짜 뭐 좀 국가가 써먹을 짓은 아니죠. 이걸 밀떡에서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는 진짜 지금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걸로도 논란이 있던데 오물풍선이 날라와. 그게 바람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요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요격을 합니까? 아하. 그리고 요격을 하다 보면 그런 걸 가지고 대공포로 요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포탄이 낙하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게 뭐 어디 목표를 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타고 날아오니까 네. 아무 데서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 방법이 제일 낫죠. 낙하되면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고. 본다. 심지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장소 옥상에도 떨어졌습니다. 아, 주차장에도 떨어졌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내가 방송했잖아. 냄새 안 때문에 나나요? 아, 그때 오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창기에 날아왔던 거는 안에 이제 뭐 그 가축이나 이런 그 분변들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 뒤로 날아온 것들에는 그냥 말 그대로 종이? 쓰레기. 폐지, 쓰레기. 네. 이런 것들만 한가득 들어 있었다는 건데,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어느 산에 떨어졌던 아이가 그게 산불이 났는데 그 화재가 난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풍선 찌꺼기가 있더라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뭐 기폭제나 이런 게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산불을 유도한 거 아니냐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으로 풍선 폭탄을 날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미국 본토의 유일한 이제 사망자를 냈던 일본의 공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좀 오래된 얘기지만 70년대에 그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다고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공포를 쐈는데 대공포 포탄에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상공에 뭐가 나타났는데 이게 적기나 아니면 미사일 이런 게 아니라 풍선 같은 건데 쐈다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떨어진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민간인 모르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70년대보다 지금 서울의 인구가 더 많고 더 중요한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현재 군에서는 지금의 이 오물풍선 형태라면 떨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군사적인 입장에서 다뤄볼 것도 사실은 아니라서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이슈는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대로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고 이거를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건 아닌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에 오물풍선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크게 보고 그렇다면 군사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 중심축이죠. 미국의 움직임을 봐야죠. 사실은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지 않고 대한민국 쪽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크게 좀 보죠.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이 미국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앞서갔습니다. 예. 군사적으로. 예. 특히 재래식도 그렇고 핵 전력도 개량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주춤하는 것이 너무 보였고 상대적으로. 예, 아프가니스탄에 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까먹었다 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근데 트럼프 때부터 그랬죠. 예. 핵 협정을 파기하고 맞아요. 또 각종 그 군사 협정들을 파기하면서 이제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예. 그 이후에 미국과 관련된 소식들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이 한반도 쪽에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예. 그냥 북한이 쏜 장거리 탄도미사일 관련된 이야기들 주로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동향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폭격기,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거나 괌에만 와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그걸 우리는 폭격기만 중시하잖아요. 플랫폼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아니고 문제의 요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뭐였냐면 전략 폭격기를 3개의 기지에다 두어서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유럽을 커버하겠다. 그게 유럽은 영국의 페어포드 기지고 그리고 인도양은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고 그다음에 태평양 쪽에는 괌 앤더슨 그쵸. 기지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거였는데 예. 어느 순간 순환 배치만 하지 계속해서 본토에만 모든 폭격기를 뒀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B-52H로 알려진 이 전략 폭격기가 부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지 보수 차원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해외 전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불러들였는데 최근의 동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B-52J라고 명명한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런 개량을 했거든요. 예. 엔진 교체하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품이 이제 새롭게 돼서 자주 유지 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외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앞으로는 순환 배치가 아닌 고정 6대 배치. 내지 8대, 많으면 8대의 고정 배치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럼 뭐 걔네들은 이제 전 세계를 섹터로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기지에 다 전개를 하겠죠. 특히 디에고 가르시아하고 괌 앤더슨 기지에는 당연히 붙박이로 둘 거예요. 예. 이렇다는 얘기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항공 무기 체계 쪽에서의 어떤 변화예요. 또 하나를 예를 들면은 공격 핵 잠수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뭐 버지니아급을 계속해서 건조하면서 뭐 좀 전력이 줄어들었다 뭐하다 하지만은 상당히 태평양 쪽으로 몰아붙였어요. 거기에다가 탑재하고 있는 수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이제 극초음속형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25년 이후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탑재를 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극초음속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결국은 개발을 해서 실전 배치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개발을 제일 빨리 한 게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자랑까지 했잖아요. 푸틴이.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은 성공해서 다크 이글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부대까지 창설을 해서 실전 배치가 시작됐어요. 17 포병 여단에 배치가 됐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디로 배치될 거냐? 제가 볼 때 괌은 아니에요. 괌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일본 같아요. 일본. 오키나와. 예, 대한민국이나 대만은 너무 가까워요. 사정거리상. 사정거리가 지금 2,500km가 넘거든요. 그게 극초음속. 마하 무려 17이에요. 마하 17. 못 막아요. 겁내 빠르네 진짜. 도저히 못 막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치하기 시작하면 이 동북아의 지형은 또다시 바뀐다. 그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또 미국이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얘기한 게.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전 배치를 그걸 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죠.
본인도 창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음. 막을 방법이 없죠. 그쪽에서 뭐 창 준비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어.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전 배치를 하기 시작했고 음. 그 창과 창의 대결인 거죠 이제는. 예, 지금 방패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옴짝달싹을 못한 거죠.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핵을 뭐 늘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쉽지 않죠. 그리고 결국 전쟁은 상대방이 중심지를 타격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했던 게 러시아 본토를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했던 게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겁대가리를 상실한 지도자라 그래도 쉽게 열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미국 본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무언가가 터진다, 붙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죠.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크이글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무기 체계는 사용을 하기 위한 적성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억제력. 그렇죠. 동북아에서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걸 보고 겁박이라 그러는데요. 겁박. 근데 미국이 겁박을 하면 어떤 수준이냐면 9.12일 때 미국이 뚜껑이 열렸잖아요. 근데 북한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고 북한은 테러에 반대한다. 라고 살짝 완전 납작 엎드린 적이 있었고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겠다라고 했더니 살짝 대들었거든요. 우리 영토 통과 못해. 근데 그 유명한 얘기를 시전했죠. 석기 시대로 돌아갈래?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확 돌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진주만 때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독재자들이 그걸 건드린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 그래서 이제 동북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겠죠. 각종 수중 그리고 공중 그리고 지상 기반에서 극초음속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고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이 괌이 됐든 일본이 됐든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것이 또 스텔스화돼 있거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와야 오는구나 하는 예를 거구나. 들어서 진짜.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네요. 김정은이 일어나서 어찌됐든 참지가 됐어. 그래서 막 깨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발사 그럼 잠을 안 되겠구만. 그 발사 장소에서 발사돼서 마하 17이라고 하면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괌에서 만약 발사했다 그러면 1분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북한까지. 평양의 주석군까지. 그럼 1분 30초 안에 탐지도 어렵고. 그렇죠. 언제 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근데 탐지를 했다고 쳐도 그 1분 30초 중에 일정 시간을 까먹었을 거 아니야. 전화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들고 켜고 어쩌고 하면 끝나겠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 큰 차원에서의 파워 이거 게임. 왜 안 터져 이제? 제가 이게 더 큰 차원에서의 파워 게임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느냐? 일본도 그렇고 각국에서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도 하이코어라고 하는 극초음속 발사체를 벌써 시험 발사를 한 게 2차례 이상 있었어요. 그 공개된 것만 2차례예요. 우리가 만든 거는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발표는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는데 5 이상. 예,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이코어가 지상 기반이면은 그거보다는 좀 빠를 거고요. 한 마 7, 8. 뭐 해상 기반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속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12 이상이라고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5에서 10 사이네. 지금 업앤다운 하면 되겠네. 예, 마하 5 이상만 돼도 그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공 무기 체계는 없다고 봐야 현재는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없다고 레이저 봐야 돼. 무기 정도 아니면 어렵겠네요. 네. 가장 발사 반응이 빠른 대공 미사일도 딱 1회 기회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해상 기반에서.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악당들은 그럴싸한 무기를 손에 넣으면 꼭 써먹고 싶어 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거 새 건데 하고 한번 새 건데. 네, 악당이라든지 악당 부하라든지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못 건드리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만만한 나라 붙잡고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 파워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결국 또 전면전으로 가는 전초전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힘의 균형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어떤 이야기들은 만화나 영화에서는 상상의 영역이다. 상당히 있지만은 실전에서는 쉽지 않고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도 사실은 100% 안 일어난다고 제가 본 게 그동안에 러시아는 그림자 전쟁만 해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전면적으로.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동북아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뭐 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의 뇌피셜로 네. 뭐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상대편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다른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혹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친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굉장한 저는- 경쟁 관계예요, 네, 사실은. 저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중국은 내심 불편할 거라고요. 그걸 또 노리는 것이 미국일 거고 그렇죠. 이런 동북아의 큰 강대국의 그런 틈바구니에서 결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거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좀 더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어찌됐든 자주국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힘을 기르지 않고서는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힘을 기르자는 거고 그게 만약에 과거처럼 우리의 힘을 기르자가 이제 구호에 그치고 길러봤자지라는 어떤 수준이라면 굉장히 한계가 느껴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기술력, 돈 그렇죠. 뭐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기술도 되고. 있고 또 12가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가지 이상이 바로 그 국방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의지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잘 설명이 돼야 그 국민들도 뭐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잘 안 알려줘요. 잘 안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저희가 알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오. 부탁드립니다. 뭘 부끄러워해요? 당당하게 얘기해. 부끄럽습니다. 네. 당당하게. 그랬다. 네. 당당하게 했어요. 자, 오늘 밀떡 마무리가 분위기 괜찮네요. 좋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네.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만이라도 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뭐 밀리터리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밀떡 한번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좀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